네, 위클리 브리핑 투자 전략 시작합니다. 오늘은 한지영 연구위원 그리고 이성훈 연구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참 가는 날이 오는 날이 장날이라고. 네. 네, 연구위원님이 사실 오늘 나오시기로 한 게 미리 저희가 짜여진 스케줄이 있었는데 그렇죠. 마침 또 연구위원님 나오신다고 하니까 미국에서 뭐 흔들어 주네요. 한번 또 이렇게 선물을 하나 갖다 주네요. 미국의 신용 등급이 갑자기 주말 사이에 강등이 됐습니다. 일단 그 의미부터 한번 파악해 볼까요? 왜 한 겁니까, 갑자기? 미국 그 뭐 다들 많이들 중간중간에 들으셨을 것 같은데 네. 미국의 GDP 대비 부채 비율이 너무나도 높고 뭐 그건 다 아는 재정적자도 계속 확대가 되니까 그렇죠. 신용 평가를 하는 이들 입장에서는 이거 계속 좋게 볼 수만은 없는 거죠. 쉽게 보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내가 첫 차를 샀는데 네. 그동안에 무사고로 운전을 하다가 네. 사고가 나서 보험 처리했어요. 네. 그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나오는 결과가 뭘까라고 생각해 보면은 네. 앞으로는 보험료가 이전에는 100만 원 냈던 거 150만 원, 200만 원 내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미국도 지금 이제 세 차례 연속 신용 등급을 강등을 맞으면서 결국에는 이제 구조적으로 금리에 대한 부담들은 늘어날 수밖에 없는 시대에 돌입을 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세 차례 연속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2011년도, 그렇죠. 2023년도 그리고 2025년도 3대 신용평가사가 하나씩 한 번씩 이렇게 신용등급 강등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과거에 이제 사례들이 좀 있으니까 우리가 그쵸. 좀 걱정을 하는 건데 일단 우리가 가장 크게 생각을 하는 거는 금리가 또 갑자기 급등하지 않을까라는 우려예요. 맞습니다. 요거 발표되고 나서 보니까 또 막 분봉상으로 좀 크게 이렇게 막 발작을 하기는 했더라고요. 네. 안 그래도 최근에 금리 때문에 문제가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 아까 잠깐 그 보험료 사례를 통해서도 이야기 드린 것처럼 네. 미국은 이제 뭐 저금리 당분간 저희가 그 시대는 보기가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 비단 이 신용등급 강등 말고도 그 목요일 날에죠. 미국 시간은 목요일 날에 파월 의장이 나와서 얘기하는 것 중에 지금 구조적으로 공급난이 이제 지금 상수화되고 있는 시대다. 빈번하게 일어날 거다. 또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구조적으로 상승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거든요. 예. 이게 어떻게 보면은 금리에 대해서 직접적인 통화 정책에 대해서 그날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나 금리 얼마 안 내릴 거야. 그렇죠. 이걸로 보는 거죠. 예. 그러면 앞으로는 저희가 이제 뭐 연준이 기준금리나 7월에 할 것 같은데 이후에도 금리 인하 사이클에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중금리 많이 내리지 못할 거다. 이런 식의 저희가 시나리오 대응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오늘이나 하루 이틀 정도는 국채 시장에서도 계속 요동은 칠 것 같아요. 그렇겠죠? 예. 이거 미국 이거 국채 또 누군가가 팔면은 결국에는 국채 매도 물량이 늘어난다라는 거는 국채 금리가 상승한다라는 그렇죠. 거니까 예. 이런 식의 그 부정적인 이제 피드백 효과가 나올 것 같긴 한데 과거 사례를 보면 딱 그래요. 그 2011년도에 미국 신용등 강등했을 때 시장에서 생각했던 게 미국 이제 망했다. 미국 국채 내다 팔자. 그때는 처음이었으니까. 그쵸. 네. 라고 했는데 그 처음이었던 그 와중에도 결국엔 일주일 뒤에 국채금리 정상화됐습니다. 거의. 그래요? 네. 일주일 걸렸어요? 미국 국채금리 미국 국채 팔고 갈 데가 없다라는 거죠. 대체할 만한 자산이 그렇죠. 없구나. 그때도 약간 셀 아메리카가 나왔는데 이번에도 뭐 하루 이틀 정도는 나올 수는 있겠지만 저는 미국이 뭐 달러 패권이나 전 세계 이제 최경제 지위 이런 것들은 결코 쉽게 내려놓지는 않을 거다라고 보고 있죠. 그러면은 그때 당시에 채권 시장도 발작을 했으면 주식 시장도 발작을 하기는 했겠네요. 난리 났었죠. 그 2011년도는 난리 났었죠. 그때 하루에 뭐 S&P가 한 6% 정도 폭락을 하고 그래요? 코스피도 하루 거의 만에? 4% 가까이 폭락을 한 다음에 그 후로도 거의 줄줄이 흘러내렸어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그때 그 정도 반응은 저는 결코 이상하지 않다라고 이야기 드릴게요. 처음 겪는 거라서. 미국이라는 나라가 70년 만에 신용등급이라는 걸 시작한 이후 70년 만에 처음으로 등급 하향을 맞았으니까 그러면은 이게 굉장히 그 사람들한테는 충격적으로 다가왔고 예. 더군다나 그 와중에 유럽 재정위기도 진행 중에 있으니까 이거 뭐 첩첩산중이다. 산 넘어 산이다.
이런 식의 판단을 유발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증시가 부진을 했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1년도에는. 네. 그럼 23년도에는 어땠나요? 23년도에도 빠졌어요. 그래서 23년도에도 한 거의 2% 미만으로 빠지고 시작했고 네. 그 후에도 저점을 확인할 때까지 2달 정도 걸렸습니다. 2달 정도. 8월 초에 2023년도 8월 초에 그 신용등급 강등 피치에서 한 다음에 네. 그 다음에 저점을 확인하는 게 10월 말이었어요. 아, 그러네요. 8, 거의- 90 걸렸네. 그러면 거의 60거래일 정도니까 3개월 정도죠. 네. 그러면 지금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한 2달 정도는 계속 내리막을 걷지 않겠나 이 생각으로 이어질 수가 있는 건데. 그럴 수도 있죠. 왜냐하면 11년도, 23년도 그쵸. 그렇게 겪었으니까 이번에도 그 정도는 각오해야 되나 싶은데 지금까지 연구위원님 말씀을 좀 들어보면은 그 정도까지는 아닐 것이다. 이번엔 다를 것이다라는 뉘앙스로 들리거든요. 그렇죠. 제가 처음에 안 좋은 이야기를 시작한 게 다 그런 이유가 있죠. 오. 이번에는 그 정도는 아닐 거다라고 정확히 지적해 주셨는데 네. 말해 주셨는데 그게 저는 맞다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당시랑 지금이랑 저희가 항상 특정 사건이 일어났을 때 과거에 얼마나 빠졌어, 그 이번에도 얼마나 빠질 것 같아, 이거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거 데이터 계산하는 거 통계적으로는 유의미한 접근법이다라고 보고 있는데 맥락들을 같이 봐야 되죠. 2011년도 8월 달에 그 S&P 신용등급 강등은 아까 이야기했듯이 최초의 신용등급 강등. 그렇죠. 그 당시 유럽 재정위기 진행. 예. 그 여파가 계속 이어졌으니까 주가가 뭐 한 달 넘게 부진을 했었고 그리고 또 기습적으로 강등했어요. 원래 그 3일 전에 미국이 부채 한도 협상하면서 신용평가사 측에서도 야 얘네들 협상 잘했으니까 긍정적인 코멘트를 했는데 갑자기 부채 한도 협상 끝나고 나서 3일 뒤에 기습적으로 내려버린 거죠. 예. 이게 어떻게 보면 예상치 못한 쇼크를 그러네요. 가중시키는 거고 2023년도 8월 같은 경우는 일단 그거예요. 2달 만에 2달 뒤에 등급 전망 하향을 미리 예고한 다음에 우리 내릴 거야. 너희 미국 조심해. 라고 2달 전에 미리 언지를 준 다음에 그 후에 내렸어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제 초반에는 2011년도 때는 하루에 막 6% 정도 빠졌는데 네. 이번에는 1% 정도만 빠지고 시작했던 것도 그랬구나. 예고성 강등이냐 기습적인 강등이냐 그 차이가 있었다라고 보고 있고 네. 또 잘 아시다시피 23년도 7월 말에 딱 그 2차 전지 버블 끝나면서 아, 그 증시 시기였군요. 흘러내렸잖아요. 그 네. 여파도 있었고 연준도 지금 금리를 계속 인상하는 기간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주가가 그 저점을 확인할 때까지 한 2달 넘게 걸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아니잖아요. 그러네요. 네. 이거 피치 같은 경우는 기습적인 게 아니죠. 이번에 무디스. 그쵸. 23년도 11월 달에 했으니까 1년 6개월 만에 내린 거고 예. 지금은 당시보다는 전체적으로 환경 자체가 나쁘진 않죠. 밸류에이션 상으로도 뭐 그렇게 부담이 없는 구간이니까 저는 이게 그냥 단기적인 영향에 그칠 거다. 이렇게 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 좀 있을 수 있잖아요. 최근에 특히 지난주에 S&P 네. 500 기준으로 네. 5거래일 연속 상승했거든요. 일주일 내내 올랐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안 그래도 이제 관세가 이제 완화되면서 감세로 넘어가고 그러면은 시장에는 계속 마중물이 될 수 있고 호재밖에 없다라고 생각했던 차에 뒤통수를 네. 딱 맞으니까 뭐 단기적으로는 차익 실현 좀 나오겠죠. 나오겠죠. 오늘도 뭐 나올 것 같은데 근데 이게 때마침 잘 한 것 같아요. 아 오히려 왜냐하면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도 여전히 상존하고 있는데 최근에 한국은 좀 덜하지만 네. 미국은 반등세가 굉장히 빨랐잖아요. 그랬죠. 이러니까 사람들이 이거 조금 불편해하고 한 번 쉬었다 가야 되지 않을까? 이거 뭔가 축구 경기로 치면은 그 농구 경기로 하프타임? 치면은 작전 타임 한번 아, 작전 불러가지고 타임? 네. 전략 재설정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던 찰나에 이게 그냥 때마침 그냥 명분을 제공하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죠. 그러네요. 그 부분은 뭐 불가피하게 조정을 좀 받아야 될 것 같은데 네. 그게 진짜 2011년도, 23년도처럼 좀 장기화되느냐, 그 정도는 아닐 것이다라고 그렇죠. 보시는 게 중론인 것 같고 그리고 혹시 우리가 기대했던 그런 모멘텀들이 뭐 관세 인하라든지 감세의 기대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혹시 이제 동력을 좀 잃으면서 악재로 돌변하지 않을까라는 노이즈는 개인적으로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재정 적자를 메꾸려면은 뭔가 수입을 늘려야 되잖아요. 세금을 더 많이 그쵸. 걷어야죠. 예, 원래는 그러면 관세를 이제 내릴 수가 없죠. 안 내려주고 네. 여기서 이제 이 보편관세 10%를 계속 유지하면서 수입을 늘리다던가 네. 이런 식으로도 할 수가 있는 것 같고 또 다른 노이즈가 되는 거는 최근에 이제 트럼프가 감세 정책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요. 이것도 뭔가 브레이킹이 걸릴 소지가 있다라고 보고 있죠. 야 지금 나라가 돈이 없어가지고 국가 신용등급이 하향이 되는데 지금 돈 쓸 때냐? 이런 식으로도 이제 정치권에서 여러 가지 압박을 가할 수 있다라고 그럴 수 있죠. 보고 있죠.
하지만 반대쪽에서 생각해 보면은 네. 재정 적자는 점차적으로 줄여가면 되는 거고 결국에는 부채 비율 같은 경우는 GDP 대비 부채 비율이니까 분모를 성장시키면 되잖아요. 오,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부채 비율은 낮아지고. 그러네요. 예, 지금 저는 트럼프 정부가 추구하는 게 바로 후자 쪽에 있는 거, 성장률을 성장을 끌어올리는 끌어올리는 거 이쪽에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조금 뭐 노이즈는 생길 수 네. 있어도 발목을 잡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죠.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좀 주목하면서 지켜봐야 되는 그런 포인트들을 좀 제시해 주신다면. 지금은 그냥 데이터를 계속 그냥 확인을 해 가야 되는 시기다. 그 서포트 데이터, 뭐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지수 이런 거 말고 네. 이제 소매 판매나 뭐 고용이나 CPI 이 데이터들을 두세 달 정도는 우리가 그냥 눈으로 확인하면서 우리가 그냥 하드 데이터라고 그쵸, 얘기하는 하드 데이터를 이제 사후적으로 대응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네. 제가 봤을 때 탑다운 단에서는 이제 재미가 없어요. 매크로에서는 뭐 여러 가지 관세 이슈들도 있고 뭐 나올 만큼 나오기도 부채한도 했고. 뭐 이런 거 있는데 예. 여기서 저희가 뭐 더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맞아요. 결국에는 저는 이제부터는 한 2달 정도는 바텀업에서 저희가 계속 투자 아이디어를 찾아가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 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지금 기업들 실적들이 3분기, 4분기 전망들이 전부 다 엇갈리고 있거든요. 1분기는 전부 다 2분기 전망치들은 대부분 업종들이 다 쭉쭉 올라오고 있어요. 근데 3분기에 쭉쭉 내려가는 업종들이 있거든요. 그렇군요. 이거는 이제 관세 때문에 실적 추정을 잘 하지 못하니까 그렇게 보수적으로 내리고 보는 상태인데 이렇게 기업 실적들에 따라서 차별화된 장세, 흔히 말해 그냥 종목 장세는 저희가 한 2달 정도는 염두에 둬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러네요. 마침 또 우리가 고민이 될 때 이런 악재가 나오면서 그래서 여기서 더 올라갈 수 있나라는 생각에 불을 좀 지피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은 지수는 뭐 하락하거나 조정을 받거나 박스권에 들어가거나 앞으로 더 치고 올라가긴 좀 어렵겠다라는 생각을 한다면 이제 말씀해주신 대로 바텀업 그러니까 종목들을 네. 뭘 더 잘 골라야 되는지 그래야 수익률을 좀 방어를 할 수 있는지 그 부분이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국내 증시로 돌아와서 이성훈 연구원이랑 얘기를 나눠볼 텐데요. 딱 그 타이밍에 2600선 올라가니까 이제 좀 숨고르기를 하는 그런 분위기예요. 오늘도 하락으로 일단 출발을 합니다. 뭐 일단 얼마 안 국내 빠지네요, 증시. 이게 예, 생각보다. 맞아요. 이 정도면은 뭐 0.6% 정도기 때문에 뭐 괜찮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코스피도 사실 미국 증시만큼은 아니지만 일단 지난 4월 초 저점 이후에 현재까지 약 15% 정도 상승을 했고요. 꽤 올라왔어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올해 전고점인 이제 2,680선 정도까지도 얼마 안 남은 상황입니다. 네. 어쨌든 미국 증시와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는 이제 단기적으로 과열 국면에 진입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뭐 이제 수급 관점에서 말씀드려도 사실 지난달까지는 이제 기관 중심의 이제 주도 수급 장세가 이제 나타났었는데 예. 이 기관 투자자 자금도 어느 정도 이제 일부 상승했던 종목 중심으로 차익 실현하는 흐름이 나타나더라고요. 이 부분들이 사실 어느 정도는 이제 숨고르기 흐름을 국내 증시에서 연출을 하게끔 그런 기제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네. 다만 최근에 나타난 특징적인 점이 이제 외국인 자금이 좀 돌아오고 있습니다. 외국인 자금이 일단 관세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완화가 되고 특히 이제 원달러 환율에 대한 부분도 어느 정도 하향 조정되면서 지난해 7월 이후 이제 거의 10개월 만에 외국인 자금이 유입이 되고 있는데 결론적으로는 이제 단기적으로 최근 상승으로 이제 어느 정도 매물 소화 과정은 나타날 수 있겠으나 이러한 이제 외국인 자금 자체가 어느 정도 조금 유의미하게 나타난다면 지수의 하단 정도는 계속 이렇게 지지되는 흐름은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2600까지 올라오는 과정에서 뭐 처음부터 외국인이 도와줬던 건 아니에요. 근데 기관이 끌어올리다가 외국인이 그걸 받아주면서 부족했던 부분을 좀 메꿔줬거든요. 그러면은 지금부터 이제 외국인이 돌아온다고 가정을 하는 거라면 그러면은 뭐 덜 빠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외국인이 그러면 뭘 샀는지가 중요할 것 같은데 역시나 반도체였던 것 같더라고요. 전자 업종. 네, 맞습니다. 어떤 그 흐름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나요? 네, 사실 지난주에 이제 외국인이 뭘 샀냐라고 보면은 네. 그러니까 외국인이 어떤 특정 업종을 막 집중적으로 산다라기보다는 국내 증시를 다 대부분 조금 비중별로 이제 순매수하는 흐름이 나타나더라고요. 시장을 샀군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시총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반도체 중심으로 매수가 나타났는데 예. 사실 이제 연초 이후에 관세 관련 이제 불확실성 때문에 반도체에 대한 부분도 어느 정도 이제 자금이 이제 비어져 있던 상태였고 사실 지난주에는 이제 트럼프가 중동을 순방을 하면서 그쵸. 사실 뭐 엔비디아나 AI 관련 모멘텀들이 다시 살아나면서
미국에서도 반도체주가 이제 굉장히 크게 반등을 했었거든요. 예. 이러한 부분들이 사실 어느 정도 단기적으로는 반도체주의 랠리를 조금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과거 트럼프 1기 사례를 좀 복기를 해본다면 그 2018년도 12월 말쯤에 이제 똑같이 지금과 똑같이 미중 간 이제 90일 휴전 합의를 했었습니다. 그 이후에 단기적으로 이제 코스피가 2개월 정도 상승을 했었는데 네. 그 당시에도 사실 외국인들이 가장 순매수를 했던 업종이 이 반도체와 같은 이제 IT, 즉 관세 피해주 업종을 중심으로 자금들이 유입이 됐었거든요. 결국에는 어쨌든 지금 관세 국면 자체가 어느 정도 협상 국면으로 초점이 이동했다는 점을 감안을 한다면 예. 반도체가 단기적으로는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충분히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역시나 뭐 시장을 산다는 관점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또 중국과의 무역 협상이 좀 잘 되고 있다는 측면에서도 그렇고, 반도체가 가장 외국인들의 입맛에는 좀 맞는 그런 섹터인 것 같습니다. 이 외에 추가로 기대해 볼 만한 섹터가 좀 있을까요? 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외국인들이 좀 다양한 업종들을 사고 있다라는 게 좀 긍정적인 것 같아요. 네. 기본적으로 반도체와 같은 이제 관세 피해주 업종도 사고 있었는데 그 외에 이제 업종별로 보면은 뭐 화장품, 음식료, 뭐 유통, 건설, 금융과 같은 이제 내수주도 좀 많이 사고 있거든요. 네. 이거를 사실 어느 정도 좀 범주화를 해본다면 관세 피해주 아니면 뭐 실적 호전주 아니면 이제 뭐 대선 국면 진입을 하면서 이 내수주나 저PBR주 같은 부분도 어느 정도 유의미하게 좀 외국인 자금 유입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게 사실 기존의 주도주 관점에서 봤을 때는 조선과 방산에 어떻게 보면 초점이 많이 맞춰져 있었는데 예. 이 외국인 자금이 어느 정도 유입이 되면서 이 업종과 같은 이제 폭이 조금 넓어진다라는 점이 긍정적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럼 결국에는 가격 부담이 어느 정도 없다라는 측면에서 저희 뭐 이제 대선 국면 들어오면서 내수주나 아니면 뭐 실적 계속 좋을 수 있는 뭐 화장품, 중국 관련 소비 테마주는 어느 정도 상승 탄력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대선이라는 모멘텀 역시. 삼양식품이 엄청나죠. 진짜. 삼양식품. 네. 황제에 등극을 했죠. 그렇죠. 삼비디아. 삼비디아래요? 면도체 팔아가지고 이제 그 면도체? 네. 이게 오랜만에 나왔는데 분위기가 이전보다 조금 진지해졌네요. 이게. 네. 그렇죠. 뭔가 네. 무거운 분위기였는데 괜찮습니다. 네. 그렇죠. 저희 그때 농담도 하고 막 그렇게 네. 했었는데 시간대가 또 이 9시 때 넘어가면은 이제 많은 분들이 매매하시느라 정신이 없으셔가지고 저희가 좀 타이트하게 진행을 네. 좀 하고 있기는 합니다. 어쨌든 대선이라는 테마 그리고 또 내수주라는 테마 이런 것들을 아까 한지영 연구위원께서 말씀해주신 그 바텀업 관점 그렇게도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미국 신용등급 강등 여파는 국내 증시에 사실 크게 혹시 작용하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네. 똑같이 이성훈 연구원도 크게 타격 없을 것이다라고 보십니까? 뭐 오늘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뭐 차익 실현 빌미로 네. 작용을 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사실 뭐 앞서 이제 내용 같은 부분은 앞서 이제 얘기를 해주셔갖고 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오늘 조금 주목을 해볼 만한 부분들은 이게 장 초반에는 하방 압력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 네. 장 중반 이후부터 이게 저가 매수 자금이 유입이 될 수 있을지 이거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게요. 그래서 오히려 조금 너무 시장이 과민성으로 반응을 한다면 저가 매수로 대응을 하는 게 현재로서는 더 유리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또 오늘 밤에 미국 증시 반응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오늘 현재 국내 증시의 분위기는 이 정도면은 뭐 생각보다 양호하네요, 이거 진짜. 신용등급 강등 치고는 네. 뭐 양호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드는 상황입니다. 그럼 이번 주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일정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뭐 사실 이벤트 관점에서는 그 신용등급 강등 여파와 관련된 단기적인 뭐 금리 영향 이런 거를 봐야겠지만 네. 지표 관점에서도 이제 오늘 이제 중국 실물 지표가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고요. 네. 그 외에도 이제 주중 내내 이제 연준위원들 발언들 그리고 이제 국내 수출 요 정도는 계속 이제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비하면 사실 지표들은 조금 중요성이 떨어지는 것 같긴 해요. 네, 맞습니다. 지난주에는 뭐 되게 많았잖아요. CPI, CPI, 소매 판매 뭐 다 있었는데 이번 주는 살짝 쉬어가는 것 같을 때 마침 또 신용등급 강등이라는 이슈가 터져서 이와 관련해서 연준 위원들은 뭐라고 반응을 하는지 또 트럼프 대통령은 뭐라고 얘기하는지 들어보면 좋을 것 같네요. 한지영 연구위원께서는 이번 주 전략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이번 주도 그냥 뭐 재미없는 한 주가 될 것 같아요. 지수는 많이 못 올라가고 이제 종목에 다들 집중하는 하루가 될 거다. 그래서 지금 뭐 매크로나 이제 탑다운 방송보다는 저희 채널K처럼 종목 방송 해주는 네. 여기에 더 그
많은 시청에 대한 관심도를 보여주셨으면 합니다. 아, 알겠습니다. 제가 또 더 열심히 해야겠네요. 앞으로도 여러분 KP 그리고 애널리스트 톡톡 다 많이 응원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두 분과 함께한 오늘 시간은 여기서 이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오늘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